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페이지 343페이지에 나오는 그 출금 거래 할 차례죠. 그죠? 어제 저번 주에 그 했을 때 입금 거래부터 했었고, 이번 시간엔 출금 거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금 같은 경우에 유리하게 해준다라고 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 출금도 출금하는 방식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금액으로 지급해 주는 거는 좀 더 많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좌수로 출금할 때는 적게 출금을 해서 더 많이 주는 형태. 그러니까 뭐 조금이긴 한데 어쨌든 간 그 절하에 대한 의미를 기억해 보자라고 했었죠. 자, 출금인데 출금은 종류가 많죠. 그래서 뭐 거기 보면 그 펀드를 출금할 때 가장 일반적인 게 뭘까요? 그냥 돈으로 출금하는 거죠, 뭐. 그죠?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으로 출금하는 거다. 자, 좌수 출금이 뭐냐? 이거는 좌수를 출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출금해 달라. 이건 금액 출금이죠. 좌수 이제 100만 좌를 출금해 달라.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기준가죠. 기준가가 뭐 1153원이다. 나누기 1000원. 이렇게 하니까 153만 원 뭐 이렇게 입금이 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자, 이익금 출구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거치식 저축의 경우만 수익금의 일부를 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빼도 되고 일부를 빼도 되는데 이 이익금 전액 출금 형태와 일부 출금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죠?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수익금을 뺄 때는 안 나온다. 근데 그 해당하는 원금을 찾으면 뭐라고 그랬죠?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수익금의 환매 수수료를 징구하더라 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보면은 이익 분배금 및 상환금 출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이 투자 신탁에 결산 후, 원래 투자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펀드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사실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신탁의 형태거든요. 이제 펀드라는 게 이제 특별하게 그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독특한 체계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신탁이라는 게 다 있었죠. 그러니까 신탁에서 재투자를 한다고 그랬죠. 그 재투자하는 걸 갖다가 원래는 재투자를 하면은 이 기준가를 이렇게 기준가를 1,000원으로 만들고 좌수를 뭐 100만 자를 이제 115만 3천 자로 바꿔주는 이런 형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자를 갖다가 얘나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이때 이제 이익금에 대해 재투자를 그러니까 정산을 하니까 그때 세금이 발생한다. 그냥 어차피 그냥 그 세금 나올 거 현금으로 달라 이런 게 이제 이익 분배금 출금이죠. 자, 그 다음에 상환금 이건 이제 상환했다. 그러니까 이제 해지를 한 거죠. 해지를 하니까 이제 그 나머지를 돌려달라 이런 거죠. 자, 현물 출금, 현물로 달라.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펀드라는 형태가 꼭 반드시 뭐 이렇게 돈으로만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데, 뭐 신탁 같은 경우에는 뭐 실물에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무슨 뭐 이게 고구마 밭이 있는데 고구마가 많이 나면 고구마를 팔아서 돈을 돌려주는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 고구마가 안 팔려요. 그럼 그냥 고구마로 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줄 수 있다. 보통 주식의 현물을 달라면 주식 현물도 주게 돼 있죠. 자, 그 밑에 보면은 이 출금 산식이 나오는데 거기서 조심할 거는 환매 수수료죠. 환매 수수료.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 세액이 나옵니다. 세액은 15.4%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세제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1월 10일 날 기준가가 1,050원이지 않습니까? 1,050원인데 올랐죠. 지금 그 한 20원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월 10일부터 그 다음에 1월 3월 20일까지 어떻게 변했냐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이 안 됐죠, 아직. 그죠? 4월 10일이 3개월이니까 3개월이 안 됐어요. 근데 거기 보면
90일만에 이익금의 70%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환매 수수료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살 때 그 1억을 샀어요. 그리고 자수가 95238,096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거기 잘 보면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고 과표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과표는 과세 표준을 말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가격이 다르냐면 세금을 안 내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가격은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준 가격은 1,050원에서 1,070원이 됐어요. 그쵸? 아이고, 자꾸 1,500원 쓰네. 자, 20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살 때의 좌수는 어떻게 사나? 이걸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1억 원을 곱하기 1,000원 나누기 1,050원입니다. 한 개당 1.05원 정도 된다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95238,096자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1,070원이 되니까 이걸 곱하라고 그랬죠? 계산하면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산 거야. 예를 들어 뭐 1억 주고서 수박 9,500만 개 산 겁니다. 자, 그런데 걔가 이제 1,070원이 됐어요. 그럼 내가 파는 가격은 1,070원이 되겠죠. 이걸 1,000으로 나눠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1억을 넣었는데 대충 얼마 증가했어요? 20원 증가했으니까 2% 증가했을 거 아닙니까? 대충 계산하면 한 190만 원 정도 이익이 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냐? 거기 계산해 보면 190만 101만 9천 904763이 나온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지금 내가 투자해서 얻은 수익입니다. 이게 20원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20원은 약 2% 아닙니까? 이게 1,050원에 이게 20원이니까 그죠? 1.9%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를 먹은 거죠. 190만 원 정도 내가 먹은 거예요. 아, 땡큐네. 그쵸? 근데 여기서 환매 수수료를 떼는 건 어디에 떼냐? 이 이익금에 대해서 뗍니다. 이익금에. 여기에 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70%를 떼가는 거죠. 그럼 내가 얻는 건 얼마예요? 꼴랑 30%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자, 이익금에 대해서 띄는 겁니다. 04764. 요 곱하기, 자, 70%를 하게 되면, 이게 얼마냐면, 133만 3,033원이에요. 자, 요거를 환매 수수료로 뗍니다. 내가 얻는 거는 지금 이거 말고 이거 뺀 요거 30%만 내가 먹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여기서 요걸 뺀 거를 봤는데 이렇게 끝나면 좋겠죠? 근데 뭐가 있죠? 세금이 있죠, 세금. 세금은 그럼 내가 이익금에 대해서 15.4%인데 그러니까 거기 보면 소득세가 있고 지방소득세가 거기에 10%예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은 14%거든요. 거기에 10%인 1.4%가 지방소득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15.4%고 참고로 얘는 펀드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뗍니다. 어쨌든 똑같다. 그러니까 종합합산가세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냥 이 금액대로 계산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먹은 거 이대로 다 세금을 내면 억울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난 이거에서 이거 뺀 거만큼 먹는데 이거에다 과세 때리면 세금 때리면 난 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더 내게 생겼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걸 뺀 금액에서 세금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기준 가격은 과표로 다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과표로. 그래서 거기 보면은 1,046원에서 64원으로 18원밖에 안 올랐단 말이죠. 얘는 20원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계산할 때는 18원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그 18원의 차익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그게 얼마냐? 자, 이 과표 기준 가액은 지금
거기 보면 맞아 1046원에서 얼마가 됐냐면 1064가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좌수를 계산해 줘야겠죠. 그렇겠죠? 어떻게 계산하냐?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나누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을 1000원으로 곱하고 1046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좌수가 나왔겠죠? 그렇겠죠? 그럼 좌수가 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건데 얘는 원래 이제 계산할 때 이게 지금 증가한 양이 이제 좌수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95238 096좌에서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요걸 갖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얘를 얘에서 이거 뺀 거만큼 이익으로 보겠다라고 하니까 빼기 1046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1000원으로 나눈 것만큼이 이익이겠지라고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여기 이제 계산한 게 있겠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요 가액에서 요걸 뺍니다. 왜냐면 여기서 15.4%를 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건 지금 다 먹은 게 아니죠. 자, 이 수익도 아니고 이 수익도 아닙니다. 여기 수익에서 빼기 얼마예요? 이 환매 수수료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난 수익에서 이 환매 수수료를 빼면 내가 진짜 먹은 세금상의 이익이 됩니다. 그게 얼마냐? 38만 952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과세 표준상의 뭐다?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얘를 빼서 15.4%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14%, 1.4% 이렇게 계산해서 이 두 개를 세금으로 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떼면 얼마냐? 얘가 53,330원이고 여기 10%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미만은 절사예요. 그래서 그냥 533원이 되는 겁니다. 5,330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세금 낼 때 끝자리 내는 게 아니에요. 절사예요, 절사. 절상 아니고 반올림 아닙니다. 0원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게 세금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걸 더하면 이제 얼마가 되냐면 여기 이제 58,66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짜 먹는 이익은 얼마냐? 첫 번째 1번에서 2번과 세금인 3번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빼기 환매 수수료 억울하지만 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떼야 돼? 3개월 있다 떼면 되겠죠. 3개월 있다가 해지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도 안 뗍니다. 자, 이렇게 세금까지 떼고 났더니 내가 먹은 건 얼마다? 요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0만원 이익, 약 2% 정도 이익이 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몇 퍼센트예요? 1억에 50만원이니까 0.5% 먹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느낌입니다. 조심할 거는 자, 과표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데 이게 중요해요. 여기다가 세금을 떼는 게 아니라 자, 넘어가서 이제 펀드 세제가 나오는데요. 이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 요 세금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당소로 떼겠다 이런 거고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이인데 우리가 이제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소득 확산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합산과세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345페이지를 가보면 그 집합투자기구에는 신탁, 회사 뭐 이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게 있다. 뭐 앞에서 배우셨죠. 자, 거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 펀드 단계의 소득에 대해서 별도 과세는 없다. 그래서 투자 단계에서 이익은 원칙적으로 뭘로 과세된다?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세라고 생각하면은
소득세는 열거주의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세법에서 정한 거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 그 대표적으로 그 세금 안 떼는 게 뭐가 있냐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당근 생각하시면 돼요. 당근마켓. 그러니까 제가 당근마켓에서 신발 하나 샀어요. 5만 원 주고. 근데 이게 완전 희귀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가 15만 원 주고 팔았다. 그럼 정부에서 이 10만 원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안 하죠? 왜 그러냐? 소득세법에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말이 없어 그래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소득세법에서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다 적어놨냐?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것 외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이게 바로 열거주의입니다. 그러면은 법인세는 우리가 포괄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1월 1일 날 장부를 다 깝니다. 그랬더니 네 재산이 1억이네. 오케이. 자 그런데 12월 31일 날 다시 깝니다. 2억이 됐네. 그럼 1억 올랐어? 그럼 1억의 세금 꽝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그냥 이하 불문이에요. 야 늘어났어? 늘어난 거에 세금 맞아. 소득세는 야 이거 열거한 거 아니면 소득 매기지 마 이랬는데 이게 이자하고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얘네들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갑자기 무슨 뭐 소를 키워가지고 소에서 배당을 해주고 그렇지 않나요? NFT라는 것도 나오고 뭐 비트코인도 나오고 뭐 이렇게 알트코인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열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네. 그래서 얘는 그냥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냥 내가 봤을 때 이 이자하고 배당 느낌이 나면 그냥 다 세금 때려버릴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하고 배당의 느낌이 뭐예요? 돈 맡기고 뭔가 나오면 다 원금에다가 뭔가 더 주면 다 이자나 배당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자라는 거예요. 왜냐? 다 열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자 배당 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요거 소득세라는 건 열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그다음에 기타, 그다음에 연금. 뭐 이 정도 소득밖에 없단 말이에요. 2배 사학은 연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지정해 놓은 걸 제외하고는 없어요. 근데 제일 조심할 게 뭐냐? 집합투자기금 이익은 뭐 이익으로 날 수도 있겠죠. 뭐 사업으로 날 수도 있겠고 뭐 기타 소득으로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다 뭐로 본다? 배당 소득으로 보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가면은 도관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거기 보면 그 세법상 집합투자기구 그러니까 큰 틀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법상 집합투자기구 인 것만 배당소득으로 보는 거고요. 나머지 투자신탁 이거 그 외에 돈 맡겨서 나오는 수익은 각각에서 나오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자에서 나오면 이자,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면 사업소득, 또는 배당이면 배당, 양도소득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과세를 해요. 양도, 퇴직 뭐 이런 소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도소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 일단 세법상 집합투자기구는 그냥 무조건 배당소득 뭐든 상관없어. 그냥 돈만 생기면 다 배당소득이야. 자 그런데 이 그 외 세법상의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거니까 뭐 이런 요건이 있겠죠. 세법상에서 뭐 이렇게 요래 요런 것만 이거야 라고 정해놨을 거예요. 그걸 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해요. 시험에 맨날 나옵니다. 자 그럼 그 외에는 뭐로 보겠다? 각각에서 발생한 소득 원천별로 과세하겠다. 뭐 그런 느낌 갖고 봅시다. 자,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종합과세를 한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346페이지로 가면 그 소득세법은
거기 써 있죠. 종류를 구분하고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각각 열거한다. 자, 그래서 이자, 배당, 양도가 있다. 왜냐면 이제 팔면 양도죠, 그렇죠? 채권 투자하면 이자 나오면 이자 소득이죠. 배당 중 배당 소득이죠. 자, 그래서 이자는 사용 대가고 배당은 지분 투자다. 합쳐가지고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 이자하고 배당 같은 경우는 얘네들 이제 원래 보통 다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원칙이 다 합쳐야 돼요. 왜 그럴까요? 다 합치는 게 왜 좋죠? 정부 입장에선 누진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8단계 누진세이지 않습니까? 누진세율로 때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다는 게 좀 그런데요. 어쨌든 간 많이 이렇게 합산돼야 많이 누진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다 합치라고 그래요. 근데 약간 연금은 아유 너무 이렇게 노인들이 먹고 살아야지 이러니까 1200만 원까지는 합산 안 시킵니다. 자, 기타도 여러분 로또 맞았어요. 로또 맞았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막 세금을 50% 떼가. 기분 안 좋죠. 그래서 일정한 세율로 세금을 내고 끝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자하고 배당은 둘 합쳐요. 그래서 자, 2천만 원까지는 그냥 야 15.4%만 내. 이거야, 이거. 근데 2천만 원이 넘어가잖니? 그러면은 2천만 원 넘어가? 너 그럼 좀 돈 많은 거 아니야? 아우 돈 좀 있네? 그러면은 다른 거에 합산해. 그래가 이건 초과하는 분만이에요. 초과 분만. 그러니까 2001만 원이라고 뭐 다 합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다 합쳐. 네 세율이 얼마야? 저 지금 돈 많이 버는데요? 아 그래? 그럼 45%야? 그만큼 내. 너의 세율대로 돈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죠.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는 그냥 15.4%만 내면 되는데 넘어가면 합산해서 너에 맞는 누진세 세금을 더 내 이런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딱 이것만 냅니다. 이거 이따 볼게요. 자, 이 아까 연금소득은 12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넘어가면은 합산하는데 얘는 넘어가면 1원만 넘어가도 다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얘는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 세금을 계산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 소득의 종류가 나오는데 뭐 아무튼 그냥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건 다 이자 소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두 번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뭐 예금하면 뭐 이자 나오죠. 적금하면 이자 나오죠. 자, 그런데 할인액은 뭐죠? 할인액? 할인액도 이자죠. 할인액은 자, 10,000원을 투자하면 채권은 무조건 10,000원으로 먼저 계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내가 9,000원을 투자하고 만기에 원금을 받아요. 뭐야? 그 이자를 주는 게 아니야? 아니고 나는 원금을 9,000원에 갚았다고 샀다가 1,000원에 10,000원에 받는 거야. 그럼 그 1,000원은 뭐야? 이걸 할인액이라고 그래요. 1,000원만큼 싸게 파는 거야. 그럼 이걸 갖다 이자를 안 보고 이건 양도네? 그럼 보면 안 되겠죠. 이건 뭐예요? 이자죠, 이자. 1,000원만큼 싸게 샀다가 10,000원에 파는 건 뭐예요? 이자잖아요. 예전에 이게 이자 속세는 안 뗐거든요. 근데 이거 이자죠. 이런 걸 할인액이라고 그래요. 원금보다 싸게 샀다가 원금을 받는 거. 이게 바로 할인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 이게 뭐야? 저축은행이죠,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 아니, 뭐 다 뭐야, 이게 다. 그 이자죠, 이자. 그 정기예금하고 이자 받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이거 뭐야? RP죠, RP. 리퍼체스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그런 거야. 은행에서 내 채권을 사가 1억을 사갈래? 그 대신에 3개월에 내가 다시 사줄게 이런 거예요. 3개월 뒤에 다시 사줄게. 그 대신에 이자 좀 줄게. 뭐 이런 거야. 돈 빌려 달라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차용증을 쓰고서 고객들한테 돈 빌리는 거니까 예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 나오거든요.
자, 이건 꼭 기억을 해놓읍시다. 조금 복잡한데 일단 저축성 보험은 일단 기간이 10년이어야 돼요. 10년.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치식. 거치식이 뭐죠? 한 방에 때려 넣는 거죠. 1억까지. 원래 이게 2억이었는데 1억으로 줄었고요. 원래는 2017년도인가 그때는 제한이 없었어요. 거치식은 무제한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가입했거든요. 이게 비과세예요, 비과세. 과세는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보험 차익은 원래 과세입니다. 과세가 원칙인데 제가 지금 비과세 요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요건인데, 자, 네가 보험에다 1억을 넣잖니? 저축성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저축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에서 가입하고 있는 그런 그 상해보험 같은 거 있죠? 그거랑 다른 거예요. 보장성 보험하고는 다른 겁니다. 보장성은 보장을 받는 거고 얘는 저축해서 이자 받는 거거든요. 자, 1억까지는 이자를 안 나게 해줄게. 이자 소득세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347페이지에 보면 자, 계약자 한 명당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다. 자, 제외된다는 말이 비과세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원래 과세 제외라고 하는 것과 비과세는 그냥 좀 다른 말인데 그냥 비과세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런데 이게 조심할 게 있어요. 1억이 전 보험사 통틀어요. 전 보험사. 그러니까는 뭐 삼성생명에다 1억, 동부생명에다 1억, 뭐 이렇게 교보생명에다 1억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삼성생명 1억 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적금으로 넣는 적립식이 좀 어려운데, 자, 일단 얘는 10년을 가입해야 되는데 10년을 가입할 때 납입기간을 10년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납입기간은 6년만, 그러니까 납입기간은 5년 이상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년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5년 넣고 해지하면 안 돼. 기다려야 돼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5년 딱 넣고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바로 해지하면 안 되고 5년까지만 납입할 수는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최초 납입일부터 거기 5년 이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험료가 균등해야 돼. 막 들쑥날쑥하면 안 돼. 그래서 보험료가 균등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런 거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선납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월 100짜리 한번 한다고 합시다. 월 100. 선납이 가능하죠. 보험료는. 곱하기 12개월이면은 1200만 원이죠. 자, 10년 이상 가입하라고 그랬죠. 그럼 10년치를 딱 가입하면은 1억 2천이 되겠네요. 그럼 그거를 한 방에 다 넣어버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다 선납을 해보는 거야. 하루에 와가지고 저는 그냥 월 100짜리 적립식 보험을 하는데 한 방에 때려 넣을게요. 뭐랑 똑같아요? 거치식이랑 똑같죠.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선납은 6개월까지만 가능해요. 그럼 내가 상식적으로 가장 적은 횟수를 넣고 싶어요. 적은 횟수.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일단 5년은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6개월마다 한 번씩만 넣으면 되죠. 선납이라는 건 6개월치까지 선납이 된다. 내가 1월 1일 날 가입하면 6개월까지를 다 내버리고 7월 1일 날 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1년에 2번만 내면 되죠. 곱하기 5년이니까 총 10번만 내면 됩니다. 최소로 가입했을 때 최소 불입 횟수는 10번이죠. 10번. 자,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슨 한 달에 무슨 뭐 1억씩 넣으면 되냐? 그건 안 되고 15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월. 그러니까 금액 제한이 있다. 얘는 1억이고 150만 원이면 1년이면 1800이죠. 그럼 10년이면 1억 8천 정도 해주는 거예요. 최대로 넣었을 때.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즉시연금을 가입하는 겁니다. 즉시연금이 뭐냐? 지금 당장 불입하면은
받는 건데 이거나 종신형 연금을 받는 거예요. 자, 연금을 타는데 연금은 종류가 있거든요. 상속형도 있고 뭐 이자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신형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연금을 내가 수령하는데 자, 연금을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게요. 그럼 죽으면 끝나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짜리 가입했는데 다음날 사망했다. 소멸합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종신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많지는 않은데 자, 그러면 55세 이후에 가입하는 종신형 연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이게 전액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거기 봅시다.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55세 이후부터 사막 시까지 보험금, 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이어야 되고요.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거다. 이게 뭐냐면 연금으로만 받아야 되고요. 아까 100억 가입했는데 다음날 죽으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쵸? 내 돈 100억 누가 가져?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죽으면 이거 그냥 우리 자녀들한테 상속을 해줄래? 상속형이거든요. 얘는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이건 아니지. 이건 자녀들한테 주는 거잖아. 이자 혜택 줄 필요가 없네? 라는 겁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종신형입니다. 종신형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보험이 변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 인출도 안 되고 중간에 뭐 연금액을 바꾸거나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줘요. 종신형으로 받으면 장점이 있긴 한데 변경 안 돼. 죽을 때까지 요 금액, 약정했던 금액으로만 받으셔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자,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 지급 개시 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다. 이거 중도 해지도 안 됩니다. 참고로 종신형을 딱 하는 순간 모든 변경도 안 되고 모든 해지도 안 돼요. 그냥 죽을 때까지 받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게 되면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리을번은 뭘까요? 리을번 4번인데 그냥 보장성 보험이에요. 자, 보장성 보험은 세금 안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자동차 보험을 한 50만 원 가입했어요. 내 옆에 있는 남부르기를 꽝 친 거야. 보상 금액이 한 2억 나온 겁니다. 그럼 내가 50만 원 넣었는데 2억만큼 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를 세금을 내요? 아니죠. 이건 남부르기니 줘야죠.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50만 원 냈는데 3만 원 한 달에 뭐 내는 실손보험을 내있는데 다리를 다쳐서 300만 원 수술했어요. 그럼 300만 원을 내가 갔나요? 아니죠. 이 병원에 내는 거잖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이자 쪽에서는 요거만 꼭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그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급이라고 있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직장 들어가시면 어느 직장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직장 공제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 이걸로 뭐 상조 같은 거 합니다. 뭐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돈을 지급해 준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상조도 하고 뭐 축의금 같은 것도 주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직장 공제회거든요. 한 달에 3만 원씩 떼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12달을 다녔으니까 36만 원이죠. 10년을 다녔어요. 그때 360만 원을 낸 거예요. 근데 뭐 젊은이들이 많은 회사들은 이렇게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뭐 상을 당하는 경우도 없고 뭐 결혼하는 경우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럼 직장 공제를 이렇게 받으면 공제회에서 가만히 그걸 땅에 묻느냐? 그럴 리가 없겠죠. 다 운영을 해요, 얘도. 돈이 남았겠죠. 이 사람 퇴사를 할 때쯤 되니까 얘가 운영을 너무 잘했네. 3배로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받을 때쯤에 더 많이 받은 거야. 한 30만 원 더 받은 거야. 390만 원을 받았어. 내가 여기서 이만큼 내가 낸 건 요거고 받은 건 이거잖아요. 30만 원 뭐지? 이거. 내가 직장 공제를 가입했는데 거기서 초과한 건 이건 뭘까요?
운영에서 나온 공제의 초과금이다. 이렇게 해서 이자 소득을 떼겠다 이런 겁니다. 거기 써 있는 거대로 읽어보면 그래요.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뭐 상호 부조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에 가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한은행 다닐 때도 많이 떼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뗐는데 아무 생각 없죠. 직장 처음에 들어가면. 근데 뭘 띄는 거지? 그냥 뭐 월급 주는 것만으로 땡큐라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돈 많이 주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았는데 많이 떼더라고요. 나중에 가니까 내가 일한 것보다 조금 주는 것 같아서 억울했는데 어쨌든가 자,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서 공제로부터 받는 반응금에서 납입금을 뺀 거 남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환금이다.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뭐냐? 배당소득은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근데 이자소득은 잘 나옵니다. 종류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뭘까요?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거기 써 있는데 그 대금업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대요인에 받는 이자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영희 엄마가 돈 빌려주고 받는 거예요. 영희 엄마가 옆에 있는 백사동에 있는 철수 엄마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돈을 빌려서 1억을 공짜로 빌려줄 리가 없겠죠. 보통 2부 받거든요. 2부 한 달에 이자 2%, 그러니까 1년 24% 정도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아는 사이면 2%고 원래 옛날에 모르면 3%예요. 한 달에 3부입니다. 3부. 그러니까는 36%죠 1년에. 그래서 2달만 썼어요. 2개월. 한 달에 2%니까 이제 1억하고 400만 원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 400만 원은 자, 이 영희 엄마는 지금 그 대부업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남는 돈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빌려준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이 이걸 영업으로 해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요거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하는 건 영업대금이고요. 이 영희 엄마가 한 거는 비영업대금이죠. 러시앤캐스가 해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건 영업대금. 영희 엄마가 빌려준 건 비영업대금입니다. 그럼 영희 엄마가 세금을 내나요? 안 내죠. 원래는 내는 게 맞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정부가 뭐 돈 빌려주고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안 냅니다. 자, 그런데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경우는 개인 간에는 그렇게 이자 소득 내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꼭 이자 소득세를 떼서 내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아빠가 아들에게 진짜로 돈을 빌려준 거야 이번엔. 그러니까 빌려주면 증여로 보거든요. 그냥 돈을 무상으로 빌려줘도 안 돼요. 증여로 보는데 한 100억 빌려줬어. 근데 그 당시에 이 아들이 은행 가서 빌려도 5%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빌리는 게 아버지한테 빌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버지한테 빌려서 매년 진짜로 5억을 이자를 지급한 겁니다. 지급했어요. 이걸 갖다 5억을 이제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말이죠. 그쵸? 그럼 그 비영업대금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세금을 안 내면 여기 그 25%거든요. 이거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증여세 부담합니다, 이거. 아버지가 무상으로 이익을 제공한 거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 소득세를 안 내면 증여세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거든요. 그래서 뭐 고위관리직 공무원들이라든가 그 장관들 보면 청문회 때 왜 딸한테 돈 빌려주고 그 이자 소득세를 세금을 안 냅니까?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 냈는데요. 뭐 이렇게 막 공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8번에 보면 유사 이자 소득이라고 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유형별 포괄 과세주의라고 되죠. 그거 설명했죠. 포괄 과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삼남한상을 다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 세법에다가. 왜냐면 이게 왜 그러죠? 열거주의라고 그렇죠. 열거주의라고. 다 때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안 되겠네. 그냥 느낌적인 느낌. 이자 같은 느낌이면 그냥 이자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받는 건 다 이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자, 채권 대차거래에서
채권에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대충 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오면 또, 자, 이자 소득에 발생하는 거래 또는 파생상품 거래도 이자 소득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거기면 외화예금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선도계약이 결합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외화예금 같은 건 복잡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도계약,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맺어가지고 향후에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도 그냥 이자 소득으로 본다.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 소득은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놓읍시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배당 소득이 나오죠. 자, 배당 소득은 뭐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첫 번째, 이익 배당. 그냥 뭐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해주죠. 그러니까 돈 번 거 배당해주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을 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배당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분기 배당, 뭐 중간 배당 또는 뭐 결산 배당, 그러니까 연마다 해주는 거 있죠. 그냥 다 세금 냅니다. 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분배금.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국법인은 배당을 주는데, 그러니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뭐 거기서 이제 돈 나눠주는 건 다 뭐예요? 사업하고 돈 나눠주는 거. 배당금이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고 남는 거 나눠주는 거 다 배당금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익이 나면, 자, 이거 다 돈 돌려주잖니? 이거 다 그냥 배당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자, 그 다음에 의제 배당이라고 있는데 형식상으로는 배당이 아닌데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배당 의제가 뭐죠, 의제? 배당으로 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배당 형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정 배당이나 의제 배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아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사장이 있어요. 사장님이 계신데 회사에 돈을 벌었어요. 한 1억을 벌었어요. 여기서 1억을 갖다가 그냥 뭐 멋대로 갖다 써. 뭐 자기 돈을 쓰는 거 자기 거니까 배당으로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익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주주에게 간 거죠. 100% 자기에게. 자,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서 뭐 이렇게 처분되는 게 있어요. 법인세법에서 여러 가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정배당이라고 한다. 그냥 배당으로 보겠다.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좀 복잡한데, 이런 게 있다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자, 5번에 보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 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기 보면 투자신탁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앞서서 말했던 이 세법상 투자신탁, 그러니까 세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면 그게 이자가 됐건 배당이 됐건 뭔 상관없이 다 그냥 뭐로 보겠다? 배당으로 보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5번이. 별표. 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아래에 해당하는 뭐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뭐 ELS 아시죠? 뭐 ELS, ELW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읽어볼까요? 자,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다만 증권시장, 유사한 시장으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에는 변동이 연계해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된다. 거기 문제 ELW가 이익은 제외된다고 되죠. 그러니까 즉 ELW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그냥 일단 ELS나 뭐 계열 있잖아. ELS, 뭐 DLS, 뭐 ELT 이런 게 있거든요. ELP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Equated Linked Securities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생 결합 증권 뭐 이런 거 다 뭐다? 배당 소득으로 보겠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ELW는 그냥 뭐 지금은 거의 안 하니까 이게 옵션 같은 거예요, 옵션.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콜 ELW, 뭐 풋 ELW 같은 게 있어서 거래하는 겁니다. 걔는 이제 제외하겠다. 자, 파생결합증권에 따른 그 니은번 볼게요.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로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 또는 증서를 갖다 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ETN이라고 아시죠? ETF도 있고 ETN도 있잖아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ETF도 있고 상장지수 증권이라고 하는 ETN도 있는데 다 세금 냅니다. 근데 ETF는 국내 주식형 상품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금을 안 내잖아요. 국내 주식형 거래에서는. 그래서 그것만 안 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면 자, 각종 보수를 뺀 금액으로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죠. 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한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상장지수 증권 간에 요거는 제외된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은 국내 주식 거래에 대해서 사고 팔 때 양도 차익은 세금 안 내죠, 현재. 자, 국내 주식 거래면 다 되나요? 안 되고 무조건 상장된 주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장이라는 거는 뭐 코스피, 코스타, 뭐 코넥스 이런 거고 대주주 요건이 있죠. 대주주가 아닌 한 우리가 뭐 거래할 때 세금 안 내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연계한 ETN도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외국으로부터 받는 배당도 세금 내요. 여러분들 외국으로부터 받으면 애플 투자했는데 배당 많이 해주죠. 빵빵합니다. 그거 받으면 다 세금 내야 돼요. 자, 국세조정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세 피난 방지 세제 규정에 따라 특정 외국 법인에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이 배당받는 건 뭐다? 배당소득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5번하고 6번입니다. 6번. 그러니까 ETN, ETF, ELS 다 하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고요. ETF나 ETN은 국내 주식형 거래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그 밑에 보면 양도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제 배당하고 이자가 있는가 한 반면에 주식은 원래 목적이 뭐 배당도 있지만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5만 원에 사서 5만 5천 원에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양도 차익이라고 하죠. 그쵸? 근데 그 양도 차익을 집합투자증권은 뭘로 본다? 그냥 배당소득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에는 뭐 토지, 건물, 부동산 또는 지분증권이 있습니다. 자, 파생상품은 선물, 옵션, 수합 뭐 이런 게 있어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은 해외에서 거래되는 거, 그 다음에 주가지수 관련 상품, 뭐 이런 것들, 차액결제 등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세금 냅니다. 이거 10% 정도 돼요.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면은 유사배당소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사배당소득은 다 그냥 배당소득으로 본다 이런 개념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는 세금 내고 얘도 배당소득 내고 얘도 배당소득을 내게 되는데 뭐라고 했죠? ETN은 국내 주식거래로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안 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은 집합투자기구 세제라고 나오죠. 자, 이거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그게 페이지로 어디냐면 353페이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357페이지에 보면은 집합투자기구가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펀드라는 거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펀드로 만들어서 뭐 전문가가 운용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 뭐 7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세법상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자, 여러 가지로 뭐 돼 있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352페이지로 가면은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가 있고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신탁형에는 신탁이 있고 회사는 뭐 회사, 투자, 유한회사, 합자회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합투자기구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돈 모아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그걸 펀드라고 하죠. 운영을 막 합니다. 돌려주는 거. 그게 다 집합투자기구인데 그걸 이제 나눈 거예요. 신탁 형태로 할 거냐, 회사 형태로 할 거냐, 조합 형태로 할 거냐. 어쨌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구분이 되겠지만 투자해서 돈 받는 건 똑같아요. 돈이 많이 남으면 받는 거고 손실 나면 손실 나는 거죠. 자, 사모 집합투자기구 거기면 헤지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PF,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관 전용을 하는 거다. 근데 원래 이걸 좀 풀어주려고 했다가 2021년도 그쯤에서 이 사모펀드 사태가 막 터졌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막 발생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또 약간 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뭐 제약사항이 많죠, 현재. 그쵸? 자,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앞에서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그 353페이지 나오는 신탁하고 변액보험이 나오거든요. 자,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353페이지부터 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